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축소도 예고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병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개인별로 내는 곳도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하겠다면서도 외래 진료, 수술에 관한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병원에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만큼 환자들의 수술이나 진료가 줄어 의료 차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공의 면허 정지 통보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 돌아오라는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발송해왔는데요. 이달 초 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은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돼 이번 주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와 의료계와의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면허 정지 유예와 같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정 간 대화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면허 정지에 대한 명확한 조치 방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그러나 증원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증원 철회가 없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말이어서 당장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강압하게 압박하는데 이건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옛말로 뭐하고 뭐 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는 대안되는 쇼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대화하자면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빨리 버리시고 우리들이 초반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담긴 명단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가 오늘 경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김호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메디스태프의 다른 임직원 2명은 증거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의사단체 등과 대화 준비에 착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장기화된 의정 갈등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시나리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의정 갈등 중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다른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을 앞두고 갈등 중재 행보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건설적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이용하려는 민주당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이 대야 견제구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적 증언과 적극적 중재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0년 동안 1,004명 증원 등 이 강대강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했고, 윤상현 의원은 의사 출신 안 의원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며 여당 역할론 강조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용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초 의료 공공성 증진보단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를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다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국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선거 전 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죠.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사흘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 민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벨트를 방문해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거나 난임 지원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 혜택을 보장하고 다자녀 지원 기준도 지금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방안에 맞서 민생 관련 공약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남 등 낙동강 벨트 공략으로 PK 격전지 순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주장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 등을 겨냥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정권 심판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동의 없이 보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연대하겠다며 이른바 몰빵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비례표심 단속을 견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연설회를 열었고, 총선 슬로건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썩은 도끼로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고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며 제3지대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유세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이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쟁점이 되는 건 공직선거법 59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아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재의 산실인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상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퍼져나가게 할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때 3표가 부족하다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3표는 제가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춤을 열심히 췄거든요. 보신 분 많죠?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출게요. 음악은 없으니까 다 같이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몰빵 몰빵 야 몰빵 야 몰빵 감사합니다. 3번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공직선거법 88조를 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국가는 테러 현장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애도의 날로 선포된 일요일, 크렘린궁과 관공서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Даже вот немыслимо, даже в голове тако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бы взять просто вот так вот, расстрелять людей, ни в чем не повинных, мирных людей.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80명이 넘는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는 300여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금 중인 11명 가운데 핵심 용의자 4명을 조사위원회 건물로 데려와 추가적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꾸린 조사위원회는 테러 현장에서 AK 돌격 소총 등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одя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 подозреваемыми в совершении теракт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ледователям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для избр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4 подозреваемых меры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заключения под стражу. Продолжается опознание тел погибших.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 месте теракта обнаружено... 러시아 언론들은 핵심 용의자를 포함해 일부가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테러를 저지른 일당 중 자국민은 없다고 주장하며 푸틴 대통령에게도 이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들의 국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이슬람 국가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IS는 테러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BPA 통신은 이 단체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가 9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과격 분파가 이번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배후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탄압해온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오랜 원한이 도발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번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입니다. 이들은 테러 당시 영상까지 공개하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미국도 IS 소행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라산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간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옛 지명으로 IS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역 분파입니다. 대테러 전문가들은 IS가 모스크바를 노린 것은 극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최근 몇 년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과 체첸 등지에서 잔혹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무슬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푸틴에 대한 오랜 원한이 이번 테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Then in the 1990s, the probably number one hotspot in the world for jihad was Chechnya. And Russia, even after largely winning in Chechnya, has been fighting an ongoing very low-level counterinsurgency campaign in the broader Caucasus.
IS는 2015년 러시아 여객기를 폭파해 220여 명의 탑승자 전원을 사망케 하고 지하철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등 과거 러시아를 공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소멸되는 듯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뒤 서방과의 대립으로 취약해진 러시아를 테러 무대로 삼으며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도 이 단체의 소행이었는데 역시 자신들의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모스크바 테러 역시 IS의 소행이 확실시되지만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한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대한 외교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없는 민생 토론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 그거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저출생 대책 발표를 했는데 현장 선대위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첫째,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숫자 말해주듯이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2자녀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셋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국 이야기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민간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건을 공개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보의 파견자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고 경찰은 정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녹취를 들어봤는데 오늘이 후보자 등록 후에 첫 평일, 첫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출근길 인사도 나눴거든요. 여의도에서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첫 장소로 여의도를 택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번에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에서 아마 이번에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3대 위기 정도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첫째가 보면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어떤 위원정당 해산을 받아서 해산됐던 그 통진당의 후예들이 이번 진보당이 결국 민주당하고 어떤 연대 차원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 위기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 지금 출마를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어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어떤 그런 뭐 이슈를 제기한 건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 위기, 특히 우리 지금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인데 아마 외인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 그리고 이 자본주의 이 3대 위기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권과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를 화두를 던지기 좀 좋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한강 벨트의 어떤 핵심 축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출근길 유세를 여의도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투세 폐지를 어제 또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증권가가 밀집한 어떤 여의도를 첫 월요일 유세 현장, 그러니까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그나마 민생의 중요성, 예. 또 저출생 대책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많고 맞벌이가 많은 금융가가 밀집한 여의도를 선택했던 것은 뭐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선이 다 다가와서야 뒤늦게라도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되고 난 이후에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반 이재명 또는 뭐 이를테면 운동권 청산론 또는 뭐 종북 세력 심판론 이런 메시지에 주력하더니 이제서야 차가운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민생의 의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그 민생경제특위 주말 동안 구성을 하고 금투세 폐지부터 또 오늘 아침에 저출생 대책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생 대책들을 조금 더 주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그 민주당에서 내세운 게 큰 틀에서 볼 때 정부 심판론이거든요. 어쨌든 중간 평가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고물가의 고금리로 사실 민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운동권 청산, 운동권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사실 현장에서 잘 안 먹혀드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뒤늦게나마 약간의 프레임의 전환, 특히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또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또 한동훈 위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의료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좀 그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론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의정 갈등이 자칫 그동안 의료 개혁 차원에서 높은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면 뒤에 안고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내세워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 간에 어떤 뭔가 중재를 맡기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과정에서 어떤 성공적인 어떤 타협으로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나름대로 여당의 어떤 갈등 조정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풀어오는 정부 여당의 태도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압수수색, 소환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직 근본적인 변화의 사인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그 증원에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수를 던져놓고 총선에 불리하니까 발을 빼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국민들 여론을 보면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까지 사실 뭐 사직서를 내게 되면 굉장히 의료 파국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좀 중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야당에서나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2,000명을 딱 고정하고 있는데 2,000명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철회하거나 보류할지 모르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말지는 아직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는 아마 정원 축소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타협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전공의에 대한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면제가 아니고 이 의원 정수를 의사 정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증원폭을 어느 정도 줄여야지 이게 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300~400명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그렇게 늘리려고 이렇게 이 사단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저는 볼 때는 아마 한 4자리 숫자 1,0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좀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타협점을 찾아가려면 만약 이것이 어떤 총선 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아마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떨어진 36.5%로 4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점들이 이제 지금 국정 운영 평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뭐 크게는 지금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살인적인 고물가 등 이른바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커 보인다. 두 번째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보여진 이종섭 대사의 임명 또는 귀국, 황상무 수석의 어떤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진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불통과 오만 이런 것에 대한 심판 여론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악재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4월 10일 총선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의 어떤 귀국과 관련한 또는 임명과 관련한 그다음에 그 황상무 수석의 어떤 사퇴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가 굉장히 좀 누적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보면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부들이 지금 시장에 나가면 그냥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계속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이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 공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물가,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론에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그 서울 한 마트 방문해서 대파 가격이 875원인 것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가격은 시중 가격은 뭐 3,000원, 4,000원도 하고 이 같은 마트에서도 이제 전주만 해도 한 2,000원대에 판매됐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좀 조금 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심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역설적으로 얼마나 대통령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파 한 단에 지금 야당 대표가 갔더니 3,900원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온다고 그 마트에서는 또 할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파 한 단 85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느낌을 들었겠어요. 정말 오히려 민생에는 정말 관심도 없다가 저렇게 전시성으로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런 부분을 좀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 정권이 좌파 우파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조국 대표의 공세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논란들이 좀 이 총선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국 혁신당이 계속적으로 뭐 돌풍 수준까지로 지금 계속 지지율이 올라오는 부분 보면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잘 찌르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대파 가격 부분도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좀 정교하고 세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어떤 공급 부족, 어떤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각이 좀 덧붙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좀 바로잡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을 풀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그 정도 메시지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뭐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전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37.1%, 그리고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른 42.8%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추이를 봐야겠지만 소폭 하락한 국민의힘의 하락세, 이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일단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정당 지지율로 조금 등락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당정 일치다 보니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뭐 이 같이 연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총선 차원에서 보면요, 저게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나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정평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또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면 중도층에 대한 또 중도 무당층이들의 어떤 뭐 야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할 만큼 어떤 비례정당 투표에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선거 지표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정당 지지율이 어떤 등락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3대 어떤 뭐 선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소폭 하락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역할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 측면도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갈등을 뭔가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종북 세력 메시지입니다. 소위 이른바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절대 이 반국가 세력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오히려 동질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타석에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그 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검증된 바도 없고, 과거 오늘 아침에서야 뭐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청산론, 운동권 청산론, 뭐 이를테면 종북 세력 청산론, 이른바 색깔론. 자,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뭐 1년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중도 무당파층을 견인하기 위한, 앞서 여러 번 얘기됐습니다만 미래 먹거리, 민생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지 못하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답보 또는 하락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대진표가 완벽하게 확정이 된 이후의 첫 월요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낙동강벨트로 향하는 모습인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아침에는 여의도에서 인사를 했고 이제 오늘 오전에 11시부터는 왕십리역, 그러니까 중성동, 지금 워낙 관심이 많았던 지역구였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지금 아직은 윤희숙 후보보다 조금 앞서는 그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과 한강벨트에 좀 집중하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한강벨트에 가장 조금 뭐 이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윤희숙 의원이 나온 그 지역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사실 뭐 탈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지역인데,
지금 보면은 어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운동 선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80년대 운동권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자체가 유권자들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게 아주 집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삶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제로 좀 이슈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운동권의 프레임이 갇혀 있는 건 굉장히 이번 총선 전략으로 볼 때는 좀 나쁘다.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뭐 박빙이 했던 지역이 13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선거 어떤 결과 지표가 장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저렇게 짤막한 거 말고 큰 틀에서 어떤 선거판을 바꿀 만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번에 처음 총선이란 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 현재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선거구별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을 좀 바꿀 만한 좀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제 중성동갑에서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했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전략이었었는데 전현희 후보가 등판하면서 조금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게 좀 희석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현희 후보는 운동권과는 사실 관련이 없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이미지는요. 그리고 또 윤희숙 후보와 더불어서 정권 심판론을 운동권 심판 연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 지금 수도권 전체 서울과 수도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권 심판론이 사그러드는 국면에서 다시 재점화됐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 조국 혁신당의 돌풍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확산되는 양상이고요. 그동안 지민비조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의 프레임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뭔가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전체적인 운동권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잠재우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그 흐름이 중구, 성동 이 갑 지역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는 서울 지역 돌고 오늘 낙동강 벨트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 낙동강 벨트에서 어떤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 막판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전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발 악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다시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선거 과정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낙동강 벨트가 지난 선거에서도 20대, 21대 선거에서도 오차범위 내의 승리였습니다. 예. 아주 초접전 양상입니다. 예. 1.5%에서 1.8%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났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양상도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 간 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결국 20대,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그 지역의 어떤 결과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더더욱 지금 중도층의 약 30%가 두 후보의 어떤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층이 막판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 민주당 그 공천 파동 때 가장 많이 지지율이 폭락한 곳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보면 과거 거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 당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아마 어떤 민주당 어떤 공천 파동을 지켜보면서 더 실망한 여론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들었으면서 예. 그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친문 당원들이 조금 결집하는 현상이 모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동강 벨트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변수보다는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만약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하고 조국 혁신당에 나오는 조국 대표하고 어떤 공동 유세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어떤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자,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을 둘러싼 소문 일축하고 나섰는데 당 외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신평 변호사 인터뷰 내용 같이 들어보시죠.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아주 멋진 훌륭한 밥상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차려 나와져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근거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또 2027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당권도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겠죠. 결국 유난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공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고 심평 변호사는 당권 쟁취하고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겠다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은 본인이 일단 당권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암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이번에 좀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그전에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간 어떤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 근데 보면은 이제 정치의 맛을 아는 게 저렇게 화면에 노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한동훈을 연호하고 또 본인의 어떤 메시지가 먹혀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의 맛을 좀 알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총선을 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당내 기반을 좀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총선 이후에 어떤 비대위 체제가 해산되고 아마 새로운 전당대회를 할 때 본인이 당대표 나와서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한동훈의 새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커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끝나고 유학을 갈 거다, 외국을 갈 거다 하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어렵게 만든 당내 기반을 포기하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김종필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외유를 나갔을 때 그때 보통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다시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심평 변호사 예측하는 것처럼 아마 2027년 어떤 대권 로드법을 짜고 그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건 이번 총선 후에 어떤 당권 도전부터 하지 않을까. 그럼 2026년쯤 되면 지방선거 할 때쯤 돼서 본인 임기가 끝나는데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당 내에서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타임 스케줄 상으로는 딱 맞다 이렇게는 보이죠. 예,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총선 성패가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어떤 지형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요. 선택폭 또한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당권 도전이 됐던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처럼 총선에서 패하게 될 때는 경우에는 글쎄요, 당권 도전, 당내 기반 아무리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근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꽃길을 과연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어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전국 곳곳을 돌면서 이번 선거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 발언들도 묶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주 독립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네, 반일 정석, 반일 카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내세운 모습들도 있고 특히나 또 1인당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만큼 민생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뭔가 민생 경제의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될 만큼 절박하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 민생 경제에 대한 이슈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금방 와닿는 이슈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부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금융투자세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거냐. 오히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민주당을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 여당보다는 뭔가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서민 경제를 뭔가 활성화를 끌어내고 또 지난 코로나 전국 때 보여줬던 코로나 지원금이 그 시기에 어떤 민생 경제에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민생 경제 요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포퓰리즘 발언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외교 부분,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쇄시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신한일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그럼 노무현 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용 외교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가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는 이 중국이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일 때거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어중간하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양다리 해주면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쇄시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어떤 뭐 달러 패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볼 때는 우리가 미국 경제하고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떤 삼각동맹을 어렵게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추세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중국에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되지 않냐 해버리면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신한일전이나 쇄세라고 하는 그 발언, 포퓰리즘 발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 어떤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보고요. 저는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은 저는 피싱 캠페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마음을 혹대는 그런 피싱 캠페인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정부가 예산 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당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은 어떤 건전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고 이거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고물가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현재 물가도 높고. 그렇다면 민생 회복 지원금 한 25만 원이든 얼마든 조금 내면 사실은 어떤 가게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사도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세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환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 21대 총선에서도 지원금이 어느 정도 선거 득표에 도움을 줬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해도 된다. 두 번째는 이게 13조 원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130조, 1,300조가 날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부와 객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예비 후보자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서 특별당비 논의가 오간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특별당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처벌 사례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22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자 현역으로 당 공약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이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0일 당 고문인 정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 20여 명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일부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정확한 액수를 써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비밀이야, 비밀. 비밀로 내가 이 특별당비를 얼마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내면
그걸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비밀을 전제로 액수를 참조하겠다고 강조해 자발적인 특별당비 논의로 보긴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비 후보자 A씨는 앞서 일주일 전 당 공천관리 책임자가 5억 원을 내면 앞순위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가 목사한테 언지를 드려서 다음 주 중으로 근데 5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만 이제 순위가 앞에 딱 갈 거라고. 결국 A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특별당비를 받으려 한 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전 목사는 과거부터 법을 피해온 방법이라며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당비에 수수가 있으면 그건 명백히 불법이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더 잘알지 5번 했던데 내가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법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당비는 당원마다 자발적으로 당의 운영을 위해 내는 돈이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받은 특별당비가 대가성이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선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 등 모든 정치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을 약속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연히 법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는 오롯이 유권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 그리고 해당 당사자 외에 다른 후보들에 있어서도 공천 헌금이 수수되거나 알선된 정황이 더 파악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 목사는 휴일 광화문 예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을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제보자 A씨와 YTN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5억의 헌금을 처음에는 7억 한다 그래서 7억을 할 테니 당선권 안에 번호를 줄 수 있냐. YTN 잘 들어. 내가 말하는 이것은 왜 보도 안 하냐.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처벌할 거라고. 공천 헌금 의혹을 공개한 후보자 A씨 측도 이번 주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전담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 절도 파문과 관련해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오타니는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되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미즈하라는 애초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빚 450만 달러를 갚아주려고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했다고 언론에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일본 니포넴에서 뛰던 시절부터 7년 이상 오타니의 친구이자 통역으로 지내온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대서 도박빚을 청산한 혐의로 MLB 서울 시리즈 기간 다저스 구단에서 해고됐습니다. 만약 미즈하라가 야구 경기에도 베팅하고 오타니가 이를 알았다면 오타니는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24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발생한 황대현의 반칙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빙상연맹은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남자 1500m 결승과 1000m 결승에서 발생한 박지원과 황대현의 충돌과 관련해 조사를 펼쳤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하늘이 무척 어둡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4월 말처럼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서쪽 곳곳에 비가 시작된 모습인데요. 비구름이 점차 확대하면서 오후에는 서울에도 비가 오겠고 저녁이면 전국에 오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80mm가 예상되고요. 영동과 남해안에도 많게는 4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하고 요란한 비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은 아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는 13도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